참 철학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댓글로 답변하기보다는 영상으로 답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질문은 왜 대륙 철학은 영미 철학자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인데요. 제가 몇 편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입니다. 질문자께서 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요지만 추려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철학을 독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철학사조가 있다면 프랑스 철학, 특히 영미계에서 분류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둘레주의의 차이와 반복, 그리고 형이상학, 푸코의 사상 및 철학 작업이 그 대표입니다. 그들이 작업한 결과물들은 철학과 사회학, 거진 푸코 등의 분야에서 입문서와 대중서, 자료 공유와 일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전히 생동감이 넘쳐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중들의 젠더와 퀴어 논의와는 달리 철학을 독학하는 사람들은 푸코와 버틀러의 젠더 담론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철학 작업을 전개하거나 혹은 음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다수의 독학자들이 공유하는 이러한 프랑스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미권 철학자들에게는 딱히 환영받지 못한다입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누스바움의 의견이 허무주의자들로 치부하는 시선이 영미권 철학자들의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어째서 영미권 철학자들은 프랑스 철학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입니다. 만약 영미권 철학자들의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프랑스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영상으로 답을 해주신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독학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질문의 핵심은 대륙 철학이 영미 철학자들에게 왜 인기가 없으며 그 이유가 뭔가 이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누스바움의 견해를 제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누스바움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누스바움을 여기서는 누스범이라고 합니다. 마르타 누스범. 그래서 그냥 누스범으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누스범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계신 여성 철학자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이분이 저희 학교에 법대 초청으로 특강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법과 윤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요. 그때 뵙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실 때가 되었거나 아마 이미 은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누스범이 설명하는 왜 대륙 철학이 영미 철학자들에게 인기가 없는가 이분의 주장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질문자께서 누스범의 의견이 허무주의라고 해서 영미 철학자들이 비평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한국에서 누스범의 의견이 번역이 돼서 소개되었다면 이건 오역입니다. 허무주의는 아니고요. obscurity와 inaccessibility, 한국어로 애매모호함과 접근성의 결여입니다. 즉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스밤의 두 번째 포인트는 대륙 철학은 실용성이 결여된 의견이다 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영미 철학, 분석 철학 전통에 있는 철학자들은 대륙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대륙 철학은 애매모호하고 이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즉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호한 철학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이 대륙 철학을 영미 철학자들이 읽으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석 철학자들은 대륙 철학에서 요구하는 센스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륙 철학적 센스의 부재보다는
철학이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다루는 주제가 너무 상이하면 그쪽으로 사고를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륙 철학의 텍스트를 접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철학, 기호 논리학 이쪽 계통의 분석 철학자들은 대륙 철학을 이해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주제가 다르니까. 하지만 윤리학, 정치철학, 형이상학, 종교철학 이런 전공은 일단 주제가 비슷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배경을 살펴보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를 다 하지. 누스범도 윤리학자입니다. 그럼 누스범이 말하는 대륙 철학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말로 되어 있어서 영미 철학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질문자께서 예를 드신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자께서 젠더 담론, 젠더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젠더에 관한 여러 가지 담화들, 이에 관계되는 철학을 말할 때는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미셸이라서 그렇지 이분은 남자입니다.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하던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이분의 성과 동성애에 대한 견해로 현대의 젠더 담론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6년에 출간된 성의 역사라는 책이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푸코라고 하면 젠더 이론의 철학적 창시자 또는 페미니스트들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이 푸코 철학의 가장 기본적 바탕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코는 일단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받아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마르크스 말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세상을 힘의 불균형에 의한 갈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푸코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의 불균형에 의한 갈등으로 돌아가는데 마르크스는 힘의 갈등 중에서 경제적 힘의 불균형에 의한 갈등이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갈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코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세상은 힘의 불균형에 의한 갈등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마르크스 같이 세상은 경제적 갈등 구조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한 힘의 갈등 구조로 엮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통과 기관들이 존재하고 이들 모두가 사회에서 힘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 기독교란 기관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딱 규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를 해왔고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옳고 그름의 틀을 벗어나서 사고를 하거나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힘으로 눌러왔다는 거예요. 또 푸코 시대의 20세기 초중반까지도 여성들은 본성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의 지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보다는 인문학과 예술을 좋아하고 또 목적지향적이기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장을 가지고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남편을 보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더 잘하고 그러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 더 행복을 느낀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죠. 이 스토리를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부장제의 내러티브도 사회의 여러 기관과 전통들이 만들어낸 힘에 의한 쇠뇌라는 거예요. 그리고 푸코는 섹스와 젠더가 어떻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규정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분의 전공입니다. 푸코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게이였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이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비정상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9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동성애는 행위로만 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를 했다 그러면 소돔이라고 해가지고 소돔 행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나라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소돔 행위를 했다. 즉
자연에 거슬리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행위를 했다. 기독교에서 죄로 규정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동성애를 행위로만 간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성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동성애는 행위로만 간주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9세기 유럽에서 사이카이어트리가 정신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동성애를 행위에서 정신현상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푸코 말로 동성애를 하는 그런 인간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푸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마잇은 일시적인 일탈의 행위였지만 이제는 동성애자가 하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으로 정신의학에서 규정이 되는 바람에 동성애라는 정신병에 걸린 동성애 정신병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힘의 원리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다 받아들여서 나는 동성애자야 이렇게 자신을 주체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을 동성애자로 취급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성 정체성은 사회에 존재하는 전통과 기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내러티브, 이야기에 불과한데 이 이야기에 그냥 쇠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사회 전통과 기관의 힘에 굴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마르크스가 지적한 세상은 힘의 불균형에 의한 갈등으로 굴러간다. 이건 사실이라고 해요. 하지만 마르크스같이 눈에 보이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이 전부가 절대 아니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힘의 불균형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이 사회의 힘을 장악한 전통과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내러티브에 세뇌가 되어서 그 방식대로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푸코가 말합니다. 힘의 불균형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 곳에 딱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르크스 같이 노동자 계급을 딱 집어서 너희들은 핍박받았으니까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를 몰아내라. 또는 몰아내진 않더라도 노조가 기업 간부랑 싸워서 돈을 좀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등한 사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 힘의 불균형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꼭 기업이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경제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정부를 포함해서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을 추구하려면 사회 전체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걸 노조가 뭔 수로 하냐는 겁니다. 그죠? 그럼 푸코 말은 완전한 체제 전복을 하라는 말인가?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문화혁명 같은 게 있어야 하는가? 네, 이런 질문이 들죠. 여기에 대해 푸코가 말합니다. 문화혁명, 가치전복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화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 말은 전에 있던 가치체계를 지금의 가치체계로 전복시키라는 말밖에 안 되고 그래봤자 미래의 어떤 가치체계가 또 나올 거고 그럼 그 가치체계가 지금 전복시킨 가치체계를 전복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혁명, 가치체계 전복, 정의사회 구현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푸코는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아주 서스피셔스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정의라고 하면 사회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누구의 어떤 집단의 정의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사회 정의 이런 것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냐. 정치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 롤스라든지 로버트 노직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 정의라는 게 있지 않냐. 네, 푸코는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힘의 원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복잡한 힘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개개인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사회정의다, 롤스나 노직이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걸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이게 사회정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우스운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푸코의 철학적 세계관, 또 푸코의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께. 지금까지 푸코의 사상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일반인도 들으면 다 수긍할 수 있는 얘기고 영미 철학자들도 이에 다 동의를 합니다. 여기 뭐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분석을 참 잘 해놨고, 그리고 이게 푸코만의 생각이 또 아닙니다. 지금은 영미 철학의 분석 윤리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됐는데 거기에 자리 잡은 문화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푸코 이전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발생한 철학인데요. 이 푸코의 사상이 너무 비슷합니다. 문화상대주의 주장과.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제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푸코의 사상을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영미 철학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왜 누스범이 영미 철학자들은 대륙 철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얘기라고 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대륙 철학이 그렇듯이 푸코의 철학도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이런 규범을 제시하거나 어떤 식의 사회 운동을 하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규범의 제시는 영미 철학, 분석 철학에서 합니다. 대륙 철학은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륙 철학을 기술적 성향이 강한 디스크립티브한 철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푸코도 자신의 철학은 사회운동 또는 혁명을 고무하는 그런 것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철학이나 여기서 끝나지를 않죠. 푸코가 순수 분석 기술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철학이 그렇듯이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푸코가 말하듯이 인간의 역사가 복잡한 힘의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왔다고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이 복잡한 힘의 갈등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그래야 철학이지 여기에 대해 제시를 하지 않으면 무슨 철학입니까? 대륙 철학도 철학이기 때문에 결국 규범적인 제시를 합니다. 그럼 푸코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주입, 이런 것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자신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가꾸어가는 그러한 자기 형성, self-formation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푸코가 말하기를 이렇게 사는 게 아주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푸코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은 그런 존재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어떤 사회 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이미 사회의 여러 기관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놓은 통일된 주체성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주체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미 교육받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기관들이 정해놓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이고 너는 누구며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형성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서 주어진, 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가 가진 이 주체성, 정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나만의 주체성을 형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척 힘든 투쟁의 삶이고 이 힘든 투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항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스스로의 나만의 주체성을 저항을 통해 아름답게 형성하라. 이 말이 정확히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푸코가 예를 듭니다. 19세기에 정신의학이란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이 들어서서 동성애를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병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말고 저항하며 비관하지 말고 잘 사는 삶, 이런 예를 듭니다. 이 푸코의 예를 현재 LGBTQ+ 운동가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가 정해놓은 남성, 여성을 넘어서 자신이 스스로 성정체성을 정하면 그렇게 정체성이 된다는 이 말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있죠. 어떤 남성이 남성의 성기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성정체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기존 가치체계에 대항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성정체성으로 아름답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현재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가부장제의 완전 폐지, 새로운 남성상, 새로운 와이프상, 새로운 아버지상, 새로운 자식상 무수히 있을 수가 있겠죠.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든지 모두 전복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사라면 요리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기존의 룰도 저항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하는 요리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 철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푸코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의 오류를 피하려다가 애매모호함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현재 기존의 사회 가치를 전복시키면 새로운 가치가 정착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그 가치가 기존의 가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미래 세대들에게는 자신만의 새로운 주체성을 창조해야 되니까 또 폐지를 해야겠죠. 이렇게 끝없는 가치체계의 전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게 좋다고 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푸코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끝없는 사회 가치 전복이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신은 사회 가치 전복, 혁명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까지 했잖아요. 자신은 힘의 갈등 구조로 움직이는 역사를 그냥 분석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더욱이 사회 정의 이런 것도 아주 이런 단어 자체도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푸코가 동성애자가 기존의 사회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고 아름답게 살라는 그 예를 든 것이 결국 자기가 전에 한 말을 반박하는 거네요. 논리적 모순이네요. 그죠? 푸코는 자신이 살아있을 당시에 1970년, 80년대 프랑스 파리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리버레이션, 게이 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들,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인권 문제, 이런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죠. 그럼 도대체 아무리 봐도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게 뭐냐? 이 모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의 전통과 기관이 주입하려고 하는 이 사회의 전통과 기관들이 만들어낸 이 기존의 가치들을 저항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주체성으로 아름답게 살라라는 이 말이 사회운동에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여를 꼭 하라는 말도 아니고 사회 가치체계를 전복하라 이 말도 아니다. 그 이유가 주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푸코는 이 주체성, subjectivity,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주체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억압과 저항, 그리고 자유의 측면이 있고 또 주체성은 내부 성찰을 통해서 서서히 형성이 되고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면 어떤 내면의 현상을 설명하려는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푸코의 말은 아무리 둘러대도 비형식 논리의 관점에서는 그냥 본인의 논증이 논리적으로 모순으로밖에 끝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논증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모호하게 해서 마치 모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이겁니다. 이게 분석 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논리적 모순을 피하려고 결국 다른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애매모호함의 오류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푸코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개념이고 마치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한 개념으로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읽어보면 뭘 설명하려는지 다 이해를 합니다. 영미 철학에서는 이 주체성, subjectivity를 철학적으로 탐구할 만한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푸코가 말하듯이 너무 심오해서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접근이 힘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애매모호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누스범이 지적하는 애매모호함, 비접근성입니다. obscurity와 inaccessibility,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설명들이라는 겁니다. 또 누스범이 말하는 실용성의 부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푸코의 말은 이 애매모호한 주체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삶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전혀 실용성이 없는 철학적 주장입니다. 둘째로는 푸코를 포함해 대륙 철학 전통에 있는 마르크스, 카무, 사르트르 이런 모든 대륙 철학들은 과학을 무시하는 철학입니다. 특히 생물학과 심리학, 바이올로지와 사이콜로지를 무시하는 철학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본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회 전통과 기관이 만들어낸 가치체계는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심리학적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가치체계는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스스로의 요리의 가치를 창조해낸다고 인간이 가진 입맛이 바뀝니까? 아니죠. 현재 서양과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 운동 때문에 가부장제를 어떤 악의 구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엔 서양에서 이런 사회적 기류가 많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 이런 대륙 철학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의견들은 인간의 본성상 실제 사회에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철학의 의견들입니다. 이게 누스범의 practicality, 실용성이 없는 철학이라는 겁니다. 네, 다 했는데요.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철학 중에 푸코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각도로 왜 대륙 철학이 영미 철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